네, 우리 자매 형제님들 이렇게 앞에 계신 데서 말씀 증거를 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돌봄 민주주의와 세길 공동체를 주제로 연속 주제 말씀 증거가 벌써 이제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시면서 돌봄이란 말은 좀 짐작이 되는데 돌봄 민주주의는 뭐지? 그리고 돌봄 민주주의와 세길 공동체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같은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돌봄에 대한 관심은 팬데믹 이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여성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돌봄 속에 성차별적 요소가 구조적으로 엉축돼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엉축돼 있다고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사회가 돌봄을 압도적으로 여성에게 전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차별의 둘째는 여성들에게 이같이 독박 돌봄을 맡기면서 사랑이나 헌신이나 아니면 봉사, 이타성 이런 말로 상찬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매우 부담 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급 노동으로 이용하고 또 평가절하해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현실에서 돌봄은 매우 분투해야 하는 고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두 명의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맡기는 경우일 때는 저는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돌봄을 맡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예를 보자면 다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인구 절벽의 암담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들은 혹시 내가 방치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모두 다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거니와 또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돌봄 민주주의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돌봄 민주주의다. 굉장히 생소하고 이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궁금증이 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아이리스 영이라고 하는 학자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민주주의 본질은 우리 모두를 사회 구성원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한번 보자는 뜻입니다. 돌봄이 민주주의 문제라고 하는 그 의미는 현재의 돌봄이 아주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을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로 두고 기존의 사회, 경제, 정치 제도하고 돌봄을 실천하는 것을 민주적으로 재편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전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이제 앞에서 돌봄은 여성에게 전가된 무급 노동으로 이용돼 왔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돌봄을 하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경적 단절로 인해서 미래소득까지 상실하게 되고 또 임금과 연동된 연금 등의 사회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돌봄 노동을 맡은 이가 임노동을 한다고 해도 돌봄과 양립할 수 있는 직종과 고용 형태를 선택해야 하다 보니 비정규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돌봄의 불평등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정치적 불이익과 차별로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돌봄에서 불평등의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돌봄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민주화가 많이 됐지만 돌봄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사회는 결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심각한 불평등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돌봄 민주주의는 돌봄을 그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놓고 민주적으로 재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연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좀 참 개념이 잘 와닿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관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뭘까를 참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봄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자 이런 걸까? 아니면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같이 돌봄을 시장에서 구매하자는 건가?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이 같은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봄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국가와 제도만으로 충분히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시장에 맡겨서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 제도만으로도 안 되고 시장에 맡겨도 안 되고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는 돌봄이 갖는 고유한 특성, 돌봄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좋은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관계와 어떤 충분한 시간 속에서 어떤 소통이 다져지고 어떤 우정이 만들어지고 지지가 있고 신뢰가 있고 존경이 있을 때 그러한 관계가 뒷받침될 때 어떤 좋은 돌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국가나 제도가 변화하거나 시장에 맡겨진다고 해서 이 돌봄의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돌봄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두고 기존의 정치 제도, 사회 제도를 재검토하고 완전히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 두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나 노동을 자유 또는 노동을 중심적인 가치로 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봄을 중심적인 가치로 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상상이 좀 필요한데요. 예. 이제 돌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돌봄을 사회적으로 첫째는 우선적으로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무급의 노동으로 활용해 왔다면 돌봄을 매우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돌봄을 특정 성별이나 인종, 민족 이런 데 특정한 어떤 인종이나 특정한 민족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일로 받아들이고 돌보는 실력과 돌봄을 받는 실력을 동시에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봄을 가족에게 의지하던 데서 친구나 동료, 이웃과 지인 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돌보는, 즉 시민적 돌봄이 일반화된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시민적 돌봄을 사회정책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이 잘 안 들 수도 있어서 저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 문헌들을 찾아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시간과 공간을 돌봄을 중심으로 재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돌보는 일을 하느라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개관과 폐관 시간을 조정하고 또 실제로 임노동을 하면서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일상의 시간표를 바꾸는 것이지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 이태리의 어느 도시에서는 실제로
그런 어떤 국가 기관의 어떤 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 이런 것들을 바꿔보는 어떤 운동을 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떤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 이해에 따라서 임노동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시간이 맞춰져 있지요. 하지만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경제적 부나 이윤, 이를 위한 경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채워진 삶,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을 잘 받는 삶, 자신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봄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돌봄 사회에서는 매우 취약하고 의존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을 사회의 기본으로 정하고 사회를 재구성합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건강한 인간만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태어나서는 물론이고 노쇠하거나 병약해질 경우에 타인의 돌봄은 필수적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는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공교육을 받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우리가 공공의 도로를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나무로부터 산소를 받아서 숨쉬는 것 등 삶의 다양한 순간에서 인간은 많은 사람, 심지어 동식물에게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취약한 존재에게만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존과 취약함은 우리 인간의 삶 한가운데 존재하는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함께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고 눈먼 사람, 지체장애인, 그리고 힘없는 어린이와 과부, 이방인 등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의존적이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은 이들을 불쌍한 존재로 대상화하거나 아니면 척은하니까 잘 돌봐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귀한 존재이고 인간의 삶 한가운데 있는 인간 그 자체이며 세상은 인간적 연약함을 존중하고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다는 뜻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민주주의와 세길공동체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돌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회에서 행복은 돌봄과 친밀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동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평생 마을 공동체에서 살았던 인도의 간디는 마을 공동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의지하고 돌보는 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돌보고 서로 가까워지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돌봄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 초에 아일랜드 식탁과 돌봄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길 공동체가 몸이 아프거나 불안하고 외로울 때 서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돌봄의 공동체, 서로를 돌보는 공정함의 감각이 작동하는 공동체, 취약한 이를 보면 돌봄의 감각이 살아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돌봄 공동체로 전환하는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희망은 여전합니다. 세길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한 예수님을 따르는
돌봄의 예수 따르미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신비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돌봄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돌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우리 서정경 자매님이 이어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 증거에 서는 거는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현재 일구역장이자 우리 세길에서 친교부를 맡고 있는 서정경이고요. 사실 저는 올해부터 제가 예배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정경 원장님이 제 날짜도 기억해 5월 31일에 전화를 주셔서 예배팀 회의 잠깐 참석하면서 아이디어만 한 번씩 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순전하게 믿었다가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팀에 합리한 덕분에 사실 제가 그 돌봄 민주주의라는 거를 듣게 되고 또 세미나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제가 돌봄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악한 것 같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두 가지 면에서 이 돌봄 민주주의를 이렇게 좀 마음에 품게 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좀 전에 이제 문경련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에 대한 기본 전제, 인간이 그렇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아주 완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원래 인간은 워낙 취약하고 의존적이고 그게 인간이라는 사실이 사실 제가 항상 저를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렇구나 라는 그 전제가 저는 굉장히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 증거를 좀 요청받고 나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돌봄 민주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돌봄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딱딱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 속에 사실은 제 이 시간들, 제가 가져온 삶의 시간이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길교회 처음 처음 첫 발을 들인 게 2016년 가을의 어느 날인데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좀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첫날 제가 이 세길교회 온 게 그 강남 청소년 수련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첫 발을 들였는데 그때 정말 제가 딱 봤을 때 그 정말 사슴 같은 눈망울을 지닌 한 남자분이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교회를 찾던 중이라 사실은 세길교회 처음 왔다가 계속 이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랬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갔는데도 정말 저를 딱 기억해 주시고 굉장히 환영을 해 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고 약간 한동안 못 온 게 좀 미안할 정도로 아무튼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 해인 2월에 이 교회에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제가 어떻게 친교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제 눈에 그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지신 분이 사실 친교부 활동 때문에 굉장히 혼자서 좀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으로 그냥 뭐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금은 그래도 제가 조금은 이제 좀 친교부원 됐으니까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이분이 아마 꿰뚫어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서울 땅에 매주 앞에 서서 인사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 어버이들께 드리는 한 50여 통의 엽서를 써줄 수 있냐라는 그런 특히 말해서 일폭탄을 제가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저의 좀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기,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취약성 중에 하나는 사실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두 분은 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사실 아빠랑 좀 오래 떨어져 살았고 그리고 엄마랑도 사실 굉장히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오히려 가장 상처를 주는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한테서 있어서 이제 부모님과 관계는 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남들보다는 좀 버거운 저의 어떤 제 삶의 무게인데 그런 저한테 어버이날 편지를 만큼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좀 주저했던 거는 이걸 내가 혼자 다 해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할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위선적인 내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주저하고 고민을 했는데 정말 좀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이제 저한테 점점점 마음이 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저한테 이렇게 부모님한테 마음을 좀 전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정말 별거 없는 저의 그 엽서를 보시고 우리 친교부의 엽서를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제 삶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저희 아빠가 사실은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좀 많이 오랫동안 좀 외롭게 살아오신 분인데 아마 그걸 좀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오랫동안 그 거리두기 3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간 바로 그날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상도 가능했고 아빠가 원래 다니시던 성당에서 오랫동안 중단돼 있던 장례미사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많이 외로우셨던 분이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좀 덜 외롭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문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아직 백신도 안 나왔을 때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막 그런 흉한 소식 이렇게 좀 굉장히 불안하고 많은 것들이 그런 좀 위험한 시기였는데 제 마음은 그냥 아빠 친한 친구분들 그리고 이제 아는 지인분들 좀 와주시면 그래도 좀 좋겠지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세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실내에 이렇게 밀폐된 실내에 들어서 한동안 있는 거는 사실 목숨이랑 직결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정말 우리 세길에 많은 자매 형제분들이 직접 와주셨고요. 또 심지어 3번을 와주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그 화장하는 장소까지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공동체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다음에 이 구역장이라고 하는 훨씬 큰 이 직분도 감히 제가 수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니까 이제는 그런 줌이나 그런 인터넷에 좀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구역장을 맡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저한테 이제 구역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저는 정말 초등학교 때 흔히 많이들 하시는 반장, 부반장은커녕 조장도 별로 안 해보고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저한테 일구역장이라는 건 굉장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빠 장례식장에 3번이나 와주신 분의 그리고 평소에 제가 정말 마음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그런 요청을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받아들이고 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소위 말해서 땡깡을 부렸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 그냥 알아서 이끌어주세요. 라고 정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7일 날 첫 줌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겨오고 있는데 사실 첫 모임 시작되는 날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적응을 잘 하실 수 있으실지 그랬는데 막상 줌 모임이 딱 시작이 되고 이제 서로 얼굴이 딱 뜨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마치 막힌 담에 무슨 본물이 뚫리듯이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들도 하시고 뭐 화면에 보이는 얼굴이 예쁘다, 뭐 젊어 보인다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그 하시고 싶었던 얘기들,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또 팬데믹 시기에 아무래도 못 돌아다니시니 소중히 키우셨던 그런 화분들, 화초들 이런 거 막 화면 앞으로 가져와서 보여주시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정겨워 보였는지 제가 먹을 것도 없었고요.
그날의 첫 모임을 마치고 제가 아 이게 되는구나라고 하고 굉장히 안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날에 우리 1구역에 한 형제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형제분도 굉장히 고생을 하셨지만 제 눈에는 그분의 병수발을 또 정말 독박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자매 한 분이 굉장히 마음에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아직 무균실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방문은 안 되고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제 딴에는 드린답시고 한번 이렇게 어느 날 하루 드렸습니다. 그 톡의 일부를 근데 제가 그 자매님 답장을 보고 오히려 제가 훨씬 정말 용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경과가 아주 좋다고 해서 퇴원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병원에서 관리하던 모든 치료를 제가 떠맡았어요. 악소리가 절로 나고 주여를 연발하며 온 당황하고 혼란 속에서 잘못될까봐 노심초사 중입니다. 퇴원을 했지만 거의 매일 병원에 가야 하고 어떨 때는 2번도 갔어요. 저도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치료 중입니다. 정말 이 카톡 문장만으로도 이분이 얼마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지 환자와 더불어 그런 게 들어왔는데요. 근데 그분의 그 다음 멘트가 저를 굉장히 제 마음을 팍 쳤습니다. 뭐였냐면 그런데요, 저 의외로 강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잘 이겨낼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분은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저의 기도에 의지를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믿는다는 그 신자의 자세가 신앙인의 본이 뭔지를 제가 정말 보게 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구역 모임에서 나누면서 더 큰 하나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준 모임이 1구역이 서울에 계신 분들 그리고 대전에 계신 한 분 이렇게 서울, 대전 이렇게 모였는데요. 나중에는 군산에 계신 분도 접속해서 들어오시게 됐고요. 또 작년에 부산으로 직장 문제로 가정을 옮기시면서 이렇게 한동안 헤어지셨던 저희 1구역 분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도 다시 연결이 되면서 또 부산까지 연결이 됐고요. 또 어느 날은 그 준모임 하는 날에 마침 강원도에 가시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또 줌을 타고 또 접속해 들어와서 저희가 서울, 부산, 대구, 군산 그리고 이렇게 강원도까지 그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얼굴 한번 본다고 해서 사실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만날 수 있고 얼굴 볼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는 모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얼굴을 직접 보고 그리고 체온을 느끼는 그런 만남에 비해서는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사실 제가 여전히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 저의 그런 부분은 우리 이 구역 모임에서 사실 많이 소외되어 있는 많은 남성 형제분들입니다. 코로나 이전 시기에 이렇게 대면으로 모일 때는 남성 형제분들도 가끔이라도 이렇게 뵀었는데 줌 모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거의 남성 형제분들과의 연결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시는지 사실은 남성분들도 여성지 않게 코로나 시기에 외로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공동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 제가 역부족인 것 같고 저는 그냥 기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 또 변화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기대를 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 된 자들끼리 서로 위안하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정말 많이 기뻐하시는 분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게 믿고 저는 오늘도 세기레이 정말 사실은 긴장되고 떨리는 오늘 하루 이렇게 많은 분들 보시는 앞에서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말씀 증거자 신필식 형제입니다. 이번 말씀 증거는 한 아름다운 청년과 그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학 시절 책으로 만났던 고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던 저는 해외 입양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쓰던 중에 낯익은 고 이소선 어머니 여사의 이름을 기사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이 기사였습니다. 화면에 그 기사가 제목을 위에 보시면 우리 아기 외국 보내지 말고 미혼모도 우리들이 돌보자. 사람 사는 정을 심는 모임 창립. 기사는 아동문학가 이호덕 선생님, 고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 시인 신경림 씨 등 50여 명이 모여 만든 이 모임의 창립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8,000명, 9,000명씩 한 해 입양이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미혼 어머니들이 양육을 원하면서도 아무런 도움이 없던 때에 뜻을 모아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돌보는 단체의 설립에 이소선 어머니도 함께 하셨구나 싶었습니다. 다들 미혼모라면 손가락질하던 그때 자기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미혼 어머니들을 위해 지낼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봐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를 설립하신 분의 한 분이 이소선 어머니셨구나. 이소선 어머니는 아마도 기르고 싶어도 기르지 못하고 보낸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평생 한이 될까 헤아리시고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어제는 1970년 11월 13일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을 살라 어둠을 밝힌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딱 51번째 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1년 전 오늘 그 분신이 있은 다음 날 오늘 경향신문 7면에는 평화시장 재단사 병원서 숨져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혹사 등의 항의, 분신, 평화시장 재단사 병원서 숨져. 기사는 평화시장의 한 재단사 전태일 씨가 13일 2시경에 을지로 평화시장 앞길에서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분신을 기도해 국립의료원을 거쳐 성모병원으로 옮겼으나 8시간 정도가 지난 밤 10시경에 숨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한 달 전 노동청의 노동조건 개선 지시에도 전혀 개선이 없자 이날 통일, 동화, 평화 등 재단사 친목회에 근로조건 개선 요구 시위가 있었고 이어서 전태일 씨가 기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 15, 16세의 어린아이들이 일요일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혹사당하고 있으니 당국은 이런 사태를 시정해달라 라고 호소하며 휘발유로 처음엔 근로기준법 해설이라는 책을 태우려고 했는데 제지를 받자 자기 몸에 불을 질러 분신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분신에서 죽음까지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불이 타 들어가기 시작한 뒤 구호를 외치며 평화시장을 뛰어다니며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던 태일이 쓰러진 뒤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졌고 이소선 어머니가 달려왔을 때 아들 태일은 응급치료는 받았지만 이미 온몸이 굳어져 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앞치마를 벗겨 덮어주고 의사를 찾아간 어머니는 의사가 15,000원짜리, 15,000원짜리 주사 2대면 우선 화기를 가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 당장 어머니는 훗날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을 테니 그 주사를 맞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바로 아들 테일을 그토록 절망하게 했던 바로 그 근로감독관에게 가서 비용 보증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보증 설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 근로감독관은 내가 무엇 때문에 보증을 서요? 라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의사는 국립의료원에는 또 그 약이 없으니 약이 있는 명동 성모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했고 내시경의 성모병원으로 테일이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테일은 어머니에게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수없이 졸라댔지만 어머니는 물을 마시면 자칫 화기가 입속으로 들어가 영영 살릴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물을 주지 못하고 갈증이라도 면하게 물을 적시어 입을 죽여주었다고 합니다. 저녁부터 기력이 탈진해서 한동안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듯 하더니 잠시 눈을 떠서 힘없이 배고프다라고 하고 다시 쓰러져 10시경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날 어머니를 본 전태일은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대신 이뤄주세요 라고 유언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뜻을 남기고 자기의 품 안에서 죽어간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이 사진을 통해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태일이 있기까지 전태일이 어떤 사람이었고 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불사르기에 이르렀는지 질문할 때면 제게 떠오르는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분신하기 4년 전 태일이 평화시장의 한리사라는 곳에서 재단 보조로 일을 시작하고 있던 1966년 가을, 태일이 어린 시다들의 일손을 하나라도 덜어주려고 애쓰고 친절히 대하자 시다들은 태일을 오빠처럼 따르고 부탁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당시에 태일이 어머니와 가족들과 살던 집은 도봉산 기슭의 판자촌이었는데 평화시장에서 도봉산 집까지 가려면 미아리 종점까지 버스로 가서 1시간 남짓을 더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화시장 취직 이후 처음으로 태일이 밤 1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통금이 있던 시절인데요. 어머니는 별별 생각을 하며 문밖만 보고 있는데 새벽녘이 되어서야 온몸에 이슬을 맞고 얼굴이 백지착처럼 하얗게 된 태일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말없이 희미한 웃음을 보이기에 묻지 않고 두었더니 사흘째 계속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웬일이냐, 좀 까닭을 말해보려무나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구나 하고 묻자 태일은 오다 파출소에서 자고 왔어요. 어머니가 집 나올 때 차비 30원을 주시잖아요. 시다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낮이면 꾸벅꾸벅 졸고 일은 해야 하는데 점심까지 쫄쫄 굶기에 보다 못해 그 돈으로 풀빵 30개를 사서 6사람한테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1시간 반쯤은 견디고 일해요. 그래서 집에 올 때 걸어왔더니 오다가 시간이 늦어서 파출소에 붙잡혔어요.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다들의 얼굴을 보며 동생을 바라보는 오빠의 마음이 들었던 것이지요. 왜 태일이 시다들의 얼굴 속에서 여동생의 얼굴이 보였을지 생각하게 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곳 서대문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태일이 16살 되던 겨울 대구의 시장에서 장사가 안 돼서 생계가 막막해진 어머니가 서울로 식모살이를 떠나자 태일은 어린 막내 동생 순덕을 업고 어머니를 찾아 서울로 올라옵니다. 태일은 거리를 걸으며 음식점마다 들어가 어머니를 무작정 수소문하며 신문도 팔아보려 했지만 동생을 업고 팔기도 쉽지 않았고 동생은 추위에 감기까지 걸리고 맙니다. 다행히 남대문 근처 신문파리 소년 합숙소에도 들어갔지만 동생을 챙기면서 신문을 팔지 못해
싼 합숙비도 내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동생이라도 살리려고 불광동에 있던 미아보호소에 맡기기로 결심하고 물어보니 거기서도 잘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말에 미아보호소에 맡길 방법으로 길거리에 동생을 버리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찾아간 곳이 바로 우리 이곳 길 건너편인 서대문 적십자병원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일은 순덕아, 너 여기 있어. 오빠 저기 가서 밥 얻어올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응? 하고 당부했고 어제 저녁부터 굶고 있던 순덕이는 빨리 돌아와 오빠.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서대문 내거리 적십자병원 앞 남쪽 양지 바른 담벽에 어린 동생을 세워두고 광화문 쪽으로 걸어간 태일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해가 넘어갈 텐데 추위에 떨면서 오빠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동생을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렇게 광화문 내거리가 보일 만큼 왔을 무렵 태일은 그만 뒤로 돌아서서 왔던 길을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태일은 거의 짐승의 울부짖음을 토하면서 병원이 보이는 데까지 달려갔습니다. 보니 동생이 서 있던 곳 근처에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미터를 남겨두고 있던 때 태일은 피를 말리는 것 같은 불안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자리에 서 있던 동생은 고사리 같은 두 손이 얼어 빨개져 있었고 오빠가 나타나자 큰 소리로 울며 오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얼른 안고 달려온 그 길을 도로 뛰어간 태일은 직접 시청 사회과로 찾아가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동생을 잠시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지 그랬냐며 미아보호소를 통해 천호동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 지내게 해주었고 태일은 이후 한 대 짬을 자며 구두 닦기와 신문팔이를 하며 1년을 지낸 뒤 어머니를 만나고 가족이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고서 막내 순덕을 데리고 와서 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왼쪽에 이 사진, 도목고를 안고 있는 어머니라는 작품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수은 중독으로 신체 장애를 입고 서서히 죽어가던 일본 고키시마 지역의 미나마타 병을 기록에 남긴 사진작가 유진 스미스는 신일본 질소공장이 운영한 공장을 찾아가 항의하던 주민을 취재하다 공장 직원들의 폭행으로 눈을 실명할 위기까지 겪으면서 3년에 걸쳐 그곳에 머물며 1972년 이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본 미국의 평론가 수잔 손탁은 성모 마리아의 무릎 위에 안긴 예수를 닮은 피에타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라고 격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목욕을 하고 있는 도모코는 태어나면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고 식사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사진에는 그런 딸을 17년간 돌본 어머니의 표정 속에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시간과 이야기, 아픔과 사랑, 미안함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사진에 담긴 후 4년 뒤 1976년 도모코는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로 2년째를 지나며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얼마나 많은 것을 더 잃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서로 두렵고 미안하고 믿고 싶지 않아 또 잃고 싶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더해 꾹꾹 누르며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새길 교회 공동체는
올 가을과 겨울에 이르기까지 돌봄 민주주의라는 말을 거울에 코로나, 평등, 민주주의, 신앙, 세길 공동체를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증거에서 왜 십자가, 그것도 조각난 십자가에 대해 말하고 싶었을까요? 왜 전태일과 도모코, 예수님, 그리고 세 분의 어머니에 대해 말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십자가가 빛나고 높고 자랑이 되는 것이 조금 불편한가 봅니다. 십자가란 약하고 작고 이기지 못한 진이들, 그래서 그걸 들기도 지키지도 못한 존재들의 십자가가 부활의 십자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러지고 긁히고 조각난 십자가들의 막대들이 서로 얽혀 다시 십자가가 되듯 자식의 죽음과 어찌할 수 없어 그저 안아주는 것 이외에 더 해줄 수 없는 그런 어머니들의 비통함이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그렇게 부러지고서 다시 은혜로 온전해지는 때에 진정한 부활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구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고 희망을 주시며 그 길 끝까지 웃음과 감사,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낼 것을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그 사랑의 말씀이었구나 싶습니다. 도목고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으로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또 언젠가 자신을 바라볼 어머니 마리아를 앞서 위로하는 듯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돌봄과 신앙, 삶을 저울에 달아보면 어떻게 기울까요? 저는 돌봄 민주주의를 함께 배워가면서 세길 공동체가 처음 돌봄에 대해서 새로 배우는 것이라기보다 그보다 세길 공동체가 지향해온 것이 돌봄이란 이름과 참 닮아 있구나. 그래서 세길 신앙을 삶이란 거울에 비추어 본다면 돌봄이라는 상이 맺히겠구나 싶었습니다. 신앙과 돌봄은 참될수록 십자가로는 휘어지고 부러지고 깎여 나간 십자가와 닮은 것이구나. 삶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 그렇게 조각나서 작아질 때 정말로 누가복음 속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고 배부르고 웃게 될 지금 가난하고 슬피 울고 굶주리는 자들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부서진 십자가의 부활, 새 자식을 아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고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돌봄을 통해 자신이 깨어지고 깎이고 부서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께 드리는 저희의 감사의 말씀 증거를 시 한 편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산조각 정호승.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 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 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예수님,
저희가 아플 때, 또 아픈 이를 만날 때 저희를 위해 부서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돌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